수소 경제의 진심인 기업과 기업인을 꼽으라면 어느 곳 누구를 꼽으실 건가요?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재계를 대표해 국내 수소 생태계 형성에 앞장서 온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차는 수소 말고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참 많은 사업을 합니다. 수소 기업이라기보다는 모빌리티 기업이라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체성을 수소 기업으로 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곳은 효성그룹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심엔 조현준 회장이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수소 에너지를 두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 혁명의 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 개발과 지속적 투자를 통해 수소 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고도 했는데요. 효성그룹 내부적으로 수소 경제 밸류체인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효성화학은 수소를 만들고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운반에 필요한 수소 탱크 필수 소재 탄소 섬유를 개발 생산합니다. 효성 중공업은 수소 충전소와 같은 수소 활용 인프라를 담당합니다. 생산, 운반,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 모두 관여하며 수소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효성은 왜 수소 기업이 되고자 할까요? 수소 얘기가 전부 다 뜸해진 것 같은데 수소 시대는 정말 오기는 하는 걸까요? 효성그룹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효성이 왜 수소의 진심인지에 관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효성은 올해로 60년 된 장수기업 집단입니다. 창업주인 조홍재 회장 가문은 대대로 경남의 땅 부자였는데요. 해방 직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교류하다가 이 회장의 삼성물산공사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회장이 조 회장에게 회사 운영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조 회장도 삼성에서 줄곧 활동했습니다. 조 회장은 1962년 독립해 효성그룹의 모태인 효성물산을 세웠고 지금에 이르렀죠. 효성이 착실히 본업을 키우며 장수 기업이 된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때 동업 파트너였던 이병철 회장의 삼성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지금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초기에 화학섬유 사업에 주력했는데요. 산업화 시대 초기 섬유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사세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의 중심축도 중화학공업으로 옮겨갔습니다. 반대로 섬유 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은 쇠퇴했고 그와 더불어 효성의 위상도 낮아졌습니다. 1970년대 재계 10위권에 포진했다가 그 뒤 중견그룹 수준으로 격화됐습니다. 물론 효성도 변화를 꾀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그룹 내 중공업 부분을 비롯한 신사업들을 키워나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때 주역은 현대중공업과 포항제철과 같은 곳입니다. 효성이 산업의 흐름 변화를 간파해 적시의 변화에 대처했다기엔 2%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조홍재 회장과 한때 동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의 삼성은 처음엔 효성과 비슷한 업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에서 그야말로 글로벌 최고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기업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기업들 사이 격차가 벌어지는지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효성. 효성이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기업을 준비하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미래가 바로 수소경제입니다. 조현준 회장이 거듭 수소 사업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4년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그 과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효성은 지금 수소 사업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수소 시대가 오기는 오는 거냐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시대를 누구보다 앞서 준비했는데 막상 수소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그보다 낭패는 없으니까요. 탄소 사회에서 수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현실적 제약에 부딪히며 그 전환이 자꾸만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산업계의 중요 화두였던 수소경제 논의가 조금은 시들해진 분위기입니다. 나라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세계가 수소경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원유, 천연가스 공급난으로 겨울에 덜덜 떨어야 할지도 모르는 데다 연료, 식품, 원자재 할 것 없이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소경제를 논하는 것은 다소 한가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수소경제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화석연료의 공급난은 지역적 편제성 탓이 큽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를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소경제를 앞당기는 일이 에너지 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불거진 여러 분야의 공급난의 직접적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이상기후로 폭우나 폭설이 내리거나 극심한 가뭄을 겪거나 냉해를 입는 일이 속출하면서 농사를 막히고 식품 가격이 오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수력 발전을 하는 곳에 가뭄이 들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기후와 관련성이 깊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탄소가 지목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공급난 리스크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근본적 대안인 셈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소경제를 핵심 산업과제로 밀었던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수소산업에 관한 정부 당국의 육성 의지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만의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크고 또 멀리 내다봐야 하는 산업입니다. 더구나 수소산업은 한국이 잘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만큼 주도권을 쥐고 다른 나라를 이끄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육성 기조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뒤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산업 집중 육성 방침을 내놨습니다.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에너지 정책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탄소 중심 사회에서 수소 중심 사회로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유력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